안녕하십니까. 물리 김연아입니다. 오늘은 기본 강의에서 안내 드렸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거 이제 짧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 내용은 또 특강, 무료 특강으로 해가지고 영상하고 자료도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반도체라는 걸 들어가려면은 우선은 이제 에너지띠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교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라는 게 전자가 특정 궤도에 위치했을 때, 그때는 이제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그런 전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를 에너지 준위라고 하죠. 이 개념이 약간 확장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자, 원자가 이제 한 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를 교재 그림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으로 표현을 했죠. 자, 근데 이제 원자가 두 개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교재에다 이름을 소개해 두진 않았는데, 아마 화학에도 얘가 실려져 있을 거예요. 파울리 베타원리라는 개념 때문에 쉽게 압축을 하자면, 동일 입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다. 여기 베타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자가 두 개 이상 이런 식으로 돼버리게 되면은 전자들이 같은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으나, 하지만 이 원래 에너지 준위에서 벗어난 에너지를 갖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싹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두 가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매우 많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매우 많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계속 여러 갈래로 쭉 나눠질 거기 때문에 이게 매우 많으니까 거의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분포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띠 모양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에너지 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이제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띠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 특정 궤도에서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요 에너지띠 이론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즉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값이 지금 이제 교재상으로 이렇게 색칠된 영역, 이런 걸 이제 허용된 띠다 이런 식으로, 또는 옛날식 표현이긴 한데 가전자띠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우리 그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궤도하고 궤도 사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허용된 띠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값이 없어요. 그런 걸 이제 띠와 띠 사이의 간격이라고 해서 띠간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띠틈이라고 해도 좋고요. 금지된 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딱 이름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에너지띠라는 거는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은 고체 전기 전도성과 관계해가지고, 이때는 이제 살짝 사전 작업으로 이제 뭐가 좀 필요하냐면, 자유전자하고 양공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즉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는 거는 이 고체 내부에 전하 운반 역할을 하는 전하 운반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음. 자, 그래서 일단 에너지띠 중에서 좀 봐주셔야 되는 게 원작가띠라는 거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띠라는 거를 좀 봐주셔야 돼요. 그럼 원작가띠라는 거는 뭐냐? 전자들이,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채울 수 있는 마지막 에너지띠.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거의 이제 원자 한 개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많고, 오비탈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전자가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 이런 걸 원자가띠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화학에서 원자가 전자의 개수 이런 거 우리가 따지는, 그게 꼭 최외각 전자의 개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걸 원자가띠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전도띠. 그러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점프 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띠하고 원자가띠하고가 반대쪽 이해하는 데는 핵심이 되는데요. 음,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전도띠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그때부터 전도띠에 있는 이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불러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원자가띠에는 전자가 원래 있었는데 비어졌죠. 전자가 원래 채워져 있었는데 비어진 빈자리다라는 의미에서 공자를 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빠져나갔으므로 얘를 플러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공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죠. 즉,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은 자유전자와 양공인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자유전자는 모든 전자 안 되고요. 전도띠에 있는 전자. 그리고 양공도 다른 데도 양공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자의 빈자리니까. 그거 말고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 자,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전자, 특히 전자, 전도띠에 있는 거다. 그리고 양공, 원자가띠에 있는 거다. 얘네들이 전기전도성에 기여를 하는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한다. 모든 전자, 모든 양극을 하는 게 아니라 위치에 대한 거를 기억하는 게 다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그림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그냥 도체, 무도체, 반도체가 직관적으로 그냥 보여요. 도체는 원자가띠하고 전도띠가 거의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에너지만 있어도, 그러니까 실온 정도에서 굉장히 많은 전자들이 전도띠로 이렇게 점프를 다 뛰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자유전자와 양공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따로 전기 전도성이 좋죠. 반면에 부도체, 동위원은 절연체 또는 유전체. 자, 이거 이제 우리 정전기에서 했었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전도띠하고 원자가띠의 이 띠 간격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주지 않는 한 절대로 점프를 뛰지 않아요. 그래서 상온, 실온 정도 수준에서는 이 원자가띠의 양공도 없고 전도띠의 자유전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없죠. 그리고 얘가 반도체, 굉장히 직관적이죠. 즉, 애매한 간격을 가지고 있으면 실온에서 도체만큼은 절대 아니고 약하게 일부가 점프를 뛰어서 자유전자 몇 개랑 양공 몇 개를 소수로 가지게 되는 걸, 이런 걸 이제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전기전도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의 순수 반도체는 전기전도성이 뭐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만큼의 미약한 값을 갖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용어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전기전도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저항에서 했었던 비저항의 역수를 우리가 전기전도도라고 얘기를 한다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비저항 값이 크면은 전기전도성이 약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도체하고 반도체가 조금 다르네요. 요건 약간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도체는, 일반적인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비저항 값이 커져요. 이유는 이제 그 열 운동의 활발함 때문에 원자의 이제 진동에 의해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걸 방해를 하게 돼요.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온도 이상이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열을 공급한다라는 건 일종의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프 뛰는 전자들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전하 운반자 역할하는 입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오히려 전기 전도성은 좋아지고, 즉 비저항은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자료는 전기 전도도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고체는 전기 전도도가 좋죠.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좀 떨어질 거야, 이런 식이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전도도가 별로 안 좋아요. 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 전도도가 쓱 올라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비저항과 전기 전도도는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자료가 나와도 해석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예제 183번을 보시게 되면은 도체하고 반도체 에너지띠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0K하고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을 표현을 해봐라. A 같은 경우에는 전도띠랑 원자가띠가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대놓고 도치죠. B 같은 경우에는 전도띠하고 원자가띠가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상온에서는 당연히 도체가 반도체보다 훨씬 전기 전도성이 좋죠. 근데 이제 0K라는 거는, 이게 이제 열역학 완전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역학적 약간 이상적인 온도, 이론상의 온도로 어떠한 운동 성분도 0이 돼버리는 그런 온도가 0K잖아요. 그래서 특단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입자들의 운동 성분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도체라고 하더라도 전기 전도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둘 다 전기 전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게 이론상의 온도 0K에 해당이 된다. 자, 이 정도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불순물 반도체라는 건데, 일단 순수 반도체 내지는 고유 반도체라는 거는 요건 약간의 화학 지식이 필요한데, 화학 선생님이 화내실 것 같긴 한데, 주기율표 상에 약간 가운데 라인에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족이 14족이죠. 그럼 14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13족, 12족, 13족, 12족이 된다. 3족, 2족, 1족. 이런 쪽 아이들, 그럼 전자 버리기 쉬운 아이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14족이 또 왜 어떤 기준 물질이 되냐면, 요 위에 이제 화학적 지식이 살짝 들어가는데, 얘가 이제 원자가 전자가 4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물리에서 그걸 질문하지 않을 거니까 옥텟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자 껍질이 K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이 마지막 전자 껍질에는 8개를 채우려는 성질이 있게 되고, 여기에 맞춰서 공유결합 이런 걸 하게 되죠. 뭐 이거는 뭐 화학에서 어차피 하실 거라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어쨌든 이 중간족에 해당하는 14족이 순수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14족이 이제 탄소, 규소, 저마늄 이렇게 있죠.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원자량이 큰 아이들도 있지만, 이 중에서 탄소를 가지고 순수 반도체는 웬만하면 잘 만들지 않고요. 물론 이제 만드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게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탄소가 이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원석이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어떤 아주 간단한 반도체를 만들 때는 탄소를 주재료로 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리콘과 저마늄을 주재료로 한다. 이렇게만 딱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라는 게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 때의 주재료다.
그러면 불순물 반도체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 주재료, 순수 반도체에다가 어, 특정 어떤 원소들을, 소량을 첨가해주는 아이. 그걸 이제 반도체학에서는 도핑해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순서대로 N형 반도체하고, 그리고 P형 반도체,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교재에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자, 그럼 N형은, 자, 14족이 이제 기준이 딱 되는 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도핑을 시킬 때 15족을 도핑을 시켜요. 그럼 1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전자가 하나가 잉여가 생기잖아요. 전자가 많아졌다 해서 N형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 P형 같은 경우는 13족을 도핑을 해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 4개가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개가 부족한데, 부족하면 양공. 그죠? 전 마이너스가 부족하면은 양공. 양공이 많아졌으니까 P형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원리적으로는 어떻게 내는 거냐면, 일단 첨가되는 아이들은 당연히 주재료가 아니니까 소량을 첨가를 합니다. 얘네들이, 자, 대표적인 걸 이제 인을 첨가를 한 걸 이렇게 무식화시킨 그림하고 에너지대에 대한 그림,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은 들어가서 소량이니까 주변에 있는 규소들하고 공유결합을 이렇게 쫙 해요. 그러면 인 주변에 이렇게 둘, 셋, 네 쌍의 공유결합을 하는 동안 직거 전자를 한 개씩을 썼거든요. 그럼 전자가 하나가 남죠. 그죠? 그럼 인 입장에서는 이건 필요 없는 전자이기 때문에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우선은 이 순수한 반도체인 규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 일부가 점프를 뛰어서 자유전자 소수와 양공 소수가 이렇게 있죠. 이 상태에다가 인을 이제 첨가를 하게 되면, 자, 인은 현재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지가 갖고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현재 그림은 이렇게 나왔지만 전자는 어디에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원자가띠의 전자가 이미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가, 극소수가 점프를 뛰어서 전도띠에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자, 옆에다가 요 띠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소량의 자유전자하고 소량의 양공은 있었던 거고, 여기에 이 전도띠에 전자가 이미 많이 있다. 그래서 이는 어디다 전자를 버려야 되냐면, 여유가 있는 쪽, 전도띠에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이 자기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전도띠 쪽에다 형성을 해. 그래서 뭐 하냐면 얘가 요 인 원자 하나마다 남아도는 전자들을 여기다 막 버리는 거예요. 첨가된 개수만큼 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도띠에 전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져. 그래서 마이너스가 많아졌다 해가지고 N형 반도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수 운반 역할을 하는 게 전도대에 있는 자유전자고요. 하지만 반도체였기 때문에 이미 순수 반도체에도 약간의 양공과 약간의 자유전자는 있으니까 소수 운반자 역할로 양공이 또 있기는 하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반대로 됩니다. 13족 대표적으로 알루미늄을 이렇게 첨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네 군데 실리콘하고 공유결합을 하고 싶은데, 아이고, 여기 빈자리가 하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알루미늄은 주변에 뭐가 많냐면 실리콘이 많아요, 역시. 따라서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 실리콘한테서 전자를 한 개 훔쳐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실리콘의 원자가띠 쪽에다가 자신의 에너지 수준을 형성을 해서 결합하려고 여기 있는 전자들을 쓱 당겨와요. 그러면 원자가띠에 압도적으로 많은 양공이 이렇게 생겨버리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즉 다수운반자 역할을 하는 게 양공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소수운반자 역할을 하는 게 자유전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운반자 역할을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을 하시고, 다수운반자 역할의 구호에 맞춰가지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고 했다라는 것도 이렇게 이해하듯이 점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자, 먼저 N형. E는 현재 들어가서 뭐 했죠? 전자를 버렸죠. 따라서 E는 현재 도핑된 이후에 버렸기 때문에 양이온입니다. 그리고 알루미늄은 P형에서 뭐 했죠? 들어가서 전자를 실리콘으로부터 땡겨왔죠. 그러니까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현재 음이온에, 이것도 조금 이따 필요하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다이오드 이런 쪽으로 넘어갈 건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물투에 지금 개정판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트랜지스터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건 조금 너무 과하고, 요 이제 다이오드는 현재 요 회로도에선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려지는데, 접합 다이오드라는 거를 뭐 굳이 만에 하나라도 출제를 한다면 출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P형 반도체 하나하고 N형 반도체 하나를 붙여서 접합시켜서 만든 걸 접합 다이오드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순방향으로 전압을 건다, 역방향으로 전압을 건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류 전원을 입력 전압, 출력 전압 잠깐 잊어주시고, 직류 전원을 연결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다. 그러면 현재 요 모양이 지금 뭐냐면 얘 화살표 같지 않아요? 오른쪽. 그래서 얘는 현재 이 방향의 전류는 보내줘. 하지만 반대 방향의 전류는 못 보내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면 플러스에서 전류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죠. 이러면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라고 해요.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걸어버리게 되면 이때는 전류가 안 흐르기 때문에 역방향 전압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순방향을 걸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P형에는 양공이 많죠. 그리고 N형 반도체에는 뭐가 많냐면 자유전자가 많아요. 그러면 이 접합면에서 하는 일은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 양공과 자유전자가 사실은 이제 결합하는 거거든요. 이 둘이 원래 양공이 전자의 빈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합이 이렇게 계속 방향으로 넘어가면서, 즉 자유전자는 이렇게 P형을 거쳐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양공은 N형을 거쳐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가 돼요. 근데 여기를 순방향을 걸어주게 되면 얘는 이제 플러스 극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간 양공을 플러스가 보충해줘요. 플러스엔 양공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럼 마이너스에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왼쪽으로 빠져나간 자유전자를 계속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문제화했을 때 출제자가 좋아하는 표현은 이 접합면을 기준으로 문장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접합면 기준으로는 이 전하 운반자들이 모인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해요. 물론 이제 입자 하나에 꽂혀버리면은 전자가 계속 가면 멀어지는 거 아니야? 양공도 멀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을 했을 때 접합면으로 사실 이제 계속 결합하는 거기 때문에 접합면을 향해서 모인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걸 조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방향을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역방향을 걸어버리게 되면 일단은 이제 가까이에 있는 아이들은 일부가 이제 쓱 넘어가기는 해요. 근데 그거와 관계없이 얘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 있고 플러스 극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양공들이 왼쪽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자유전자들은 오른쪽으로 쏠려요. 근데 쭉 당겨지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가운데 라인에 공급책이 없거든요. 전하의 공급을 더 이상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약간 쏠린 다음에 그대로 멈춰요. 이 공급할 수 있는 걸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게 되면 그걸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때 또 좋아하는 표현이 역방향일 때는 접합면 기준으로 접합면에서 전하 운반자들이 멀어진다라는 표현을 조금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오드 회로도에서의 이 상형 문자 같은 기호, 요 방향 전류가 흐른다이기 때문에 얘랑 비교해서 보시면 PN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적으로는 마무리로 공핍증이라는 거를 할 건데요. 이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알루미늄의 이온과 그리고 인이온이라는 게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이제 이렇게 어떤 전압 걸어놓지 않고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렇게 그냥 딱 두면은 당연히 이 접합면에 있는 양공과 자유전자들은 가까우니까 접합면 부분에서 결합을 해. 결합이 되면 중성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2층이 중성처럼 원래는 돼야 돼. 그래서 전자와 양공이 비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요 층을 공핍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P형에는 사실 뭐가 많았었냐면 많진 않죠. 소량이니까. 알루미늄 이온, 즉 음이온이 소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N형에는 양이온이 소량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공핍층이 만들어지지 않을 땐 P형이 압도적으로 플러스 양공이 많기 때문에 얘는 살짝 가려진 거죠. 인도 마찬가지. N형에는 압도적으로 마이너스가 많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 상태였죠. 근데 공핍층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알루미늄 이온과 이온은 현재 실리콘하고 공유결합하기 때문에 얘들이 뭐 이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하게 이 마이너스하고 이 플러스하고가 P형, N형이라는 이름과는 반대로 이렇게 싹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공핍 영역에 이렇게 반대 부호에 약하게 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공핍층의 특징이고 따라서 여기 이 PM 접합 다이오드가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라고 하더라도 요 공핍층의 전압 전이차보다 만약에 이 순방향 전압이 약하면 공핍층을 없애질 못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은 거의 10,000분의 1까지 대비를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로 예제 184번, 185번을 해보시면은, 이건 간단하게 OX네요. 자, 현재 그림이 없어졌네. 교재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인이 이렇게 실리콘 여러 개 사이에 중간에 찡겨 있죠. 인을 첨가했기 때문에 현재 뭐다? N형 반도체. 그래서 자유전자 이렇게 불쌍하게 홀로 있는 아이가 싹 보일 거고요. 자, 기억번. 실리콘 전자는 원자가 전자는 4개다. 왜? 14족이니까. 자, 이건 화학적 지식에 가깝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이것도 화학적 내용이네요. 니는 13족이기 때문에, 15족이기 때문에 왜 이럴까요? 실리콘보다 원자가 전자가 한 개가 더 많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틱은 이 반도체의 주요 운반자는 누구다? 전자다. N형이니까. 그쵸? 따라서 디귿도 맞는 걸로 골라주셔야 되겠다. 하지만 소수 운반자도 있다. 양공도 소수가 있다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 반도체 양공은 없다. 즉 여기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소수 운반자로 있다. 자, 이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든 소수 반도체보다 전기 전도성이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자유전자의 개수가 확 늘었으니까. 그렇죠? 자, 마무리 185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LED라는 장치고요. 요거랑 이제 관계해가지고는 제 짜투리 특강 중에서 이 접합 다이오드를 이용한 태양 전지하고 LED하고 회로를 연결해 놓은 그 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조금 그런 것도 보고 싶다라는 분들, 대비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해 보시면은 N형, P형 보이죠? 근데 빛이 방출이 됐대요.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방향으로 연결이 됐다 라는 뜻이 될 거라, 따라서 전원장, 즉 N형은 마이너스 극에 연결하고 P형은 플러스 극에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성이 되겠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럼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원장치 기준으로는 플러스 극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극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A가 맞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출제자들이 좋아하는 표현, PN 접합면에서 현재 순방향이기 때문에 전하 운반자들은 어떻게 접합면으로 모인다, 접합면으로 이동한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3번을 보시면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는 보시면 이제 제가 에너지띠를 이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N형 에너지띠를 살짝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쪽에 P형. 자,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실리콘의 원자가띠하고 전도띠는 뭐 거의 유사하겠죠. 그러면 이게 순방향일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N형에 있는 전자가 P형에 있는 양공 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결합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에너지 차이만큼을 빛으로, 광자로 방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 광자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또는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와 빛의 속력의 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을 길게 하고 싶으면은 에너지가 작아야 되겠죠. 즉 원자가띠 쪽이랑 전도띠 쪽이랑 에너지 차이가 좀 작은 것, 그래서 띠 틈이 좀 작은 걸 준비하면은 그러면 파장이 긴 거를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도체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